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7월 1일 오전 11시 50분 45인승 고속버스 한 대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인근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가 통영에서 출발을 해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던 중이었고요. 대략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여정이었죠. 그날 버스 안은 대부분 고요했습니다. 승객 대부분 잠을 청하거나 휴대폰 보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무탈하게 달리던 버스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너무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돌연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앞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죠. 이날 버스엔 승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세 줄씩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녀가 빈 좌석들을 지나쳐서 버스 중간쯤 다다랐을 때 그곳에 중년 남성 A씨가 홀로 앉아 있었는데 여성이 돌연 A씨 옆에 우뚝 멈춰섰죠. 그러더니 갑자기 10cm짜리 과도를 꺼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 중년 남성 A씨는 미처 피할 틈이 없었어요. 여성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입 쪽으로 막 칼을 휘두르더니 두 번째는 목 부분으로 칼이 향합니다. 당황한 피해자가 막 필사적으로 저지를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왼손 부위를 2차례 찔리기도 했고요. 결국 피해자는 입술 옆에서 귀 밑까지 길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말아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끼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 덕에 급소를 빗맞긴 했어요. 하지만 목덜미에도 꽤 큰 상처가 생겼죠. 또 왼쪽 팔은 손바닥에서 손끝까지 공격의 흔적이 깊게 남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장의 사진이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피해자는 44살의 대학 교수 A씨였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버스 안에서 그를 공격한 여성은 22살의 박씨였어요. 와, 이거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피해자 A씨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운전기사를 비롯한 다른 승객들도 다 상황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기사님이 우선 갓길에 급히 차량을 정차합니다. 자, 지금 누군가는 이 여성의 폭주를 막아야 해요. 그리고 이때 피해자 주변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용기를 내게 되죠. 당시 A씨 가까이에 앉아있던 24살의 이상호 씨. 그는 막 소란이 들리자 잠에서 깨어납니다. 딱 눈앞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는 흉기를 든 여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씨가 본능적으로 범인의 팔을 붙들게 됩니다. 동시에 또 다른 승객과 기사님도 달려들어서 이 박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고자 했고요. 근데 이 와중에 그녀가 칼을 막 놓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너무도 위험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겨우 흉기를 입수해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더 큰 문제는요. 피해자 A씨의 상태입니다. 이 상의가 흠뻑 젖을 정도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옷가지로 다급히 지혈을 했지만 계속해서 피가 배어나옵니다. 두려움에 떨던 몇몇 승객들은 아예 버스 밖에 고속도로로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게 왜 필요했냐면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이잖아요. 그래서 구급대가 오기까지 1분 1초가 촉박한 상황입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저 아들이 있어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했고요. 자, 밖에서는 계속 구조 요청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버스 뒤에 멈춰 서게 돼요. 49살의 여성 유순주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하고 막 상황을 들었고 선뜻 제 차에 그러면 빨리 태웁시다. 하고 피해자 A씨를 태우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침착하게 119와 통화를 하면서 가까운 섬진강 휴게소로 이동했죠. 휴게소에 도착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지혈합니다. 동시에 그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어줬고요. 잠시 후에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고요. A씨는 광주의 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긴급 수술이 진행됐어요.
이 상처 부위가 너무 컸는데요. 무려 50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고 이후 일주일 만에야 겨우 큰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고 또 회복도 되었지만 그날의 정신적인 충격은 결코 쉽게 가시지 않겠죠. 한편 범인 박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되면서 경찰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일단 여기서 박 씨와 피해자 A 씨는 전혀 알던 사이가 아닙니다. 버스 타기 전까지 그 어떤 접점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A 씨를 공격한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는 정말 놀랍다 못해 황당합니다. 그녀가 밝힌 범행 동기? 저랑 가장 가까이 앉아 있어서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22살이던 범인 박 씨는 자신이 왜 피해자를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묻지마 범행이었던 거죠. 심지어 범행 당시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버스에 타기 전에 통영에서 소주 2병을 마셨대요. 근데 설사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아요. 흉기가 있었잖아요. 왜 버스에 흉기를 가지고 타냐고요. 그럼 타기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대학에 다니거나 취직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한 달 전쯤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이력만 봤을 때는 아주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5년 전에 조울증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의 경우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박 씨가 6개월 전부터 임으로 약 복용을 멈췄다는 게 문제였죠. 범인 가족에 따르면 이상한 증상들이 포착된 건 사건 발생 2-3일 전이었습니다. 고작 2-3일 전이요. 박 씨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가족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분이 아주 심각하게 다운돼서 가라앉은 모습도 보였고요. 이게 좀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하필 가족들이 이런 걸 포착한 게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모도 월요일이 되면 딸을 좀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건 이틀 전인 6월 29일 박 씨가 돌연 홀로 집을 나섭니다. 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 무슨 생각인지 집에 있던 식칼도 함께 챙겨갔고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근처 백화점에 가더니 가정용 세트 칼을 2자루나 추가로 더 구입했는데요. 이게 과도하고 부엌칼 세트였거든요. 근데 꽤 가격도 좀 나가고 아주 예리한 고급 칼입니다. 자, 지금 박 씨는 총 3자루의 칼을 소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해요. 이 다음으로 박 씨가 향한 곳이 바로 통영이었어요. 가족한테는 저 통영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갈게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녀는 통영에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에요. 그녀는 통영에 도착해서 한 여관에 투숙한 뒤에 이후부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배달로 시켜 먹었고요. 자, 여관에서 마치 은둔 생활을 한 건데 그러는 동안 휴대폰으로 많은 것들을 검색했어요. 그 내역이 확인됐죠. 키워드는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여관의 은둔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박 씨가 어떤 범행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조금 더 자해에 관심을 보인 점이 드러나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6월 30일 저녁이었죠. 박 씨가 돌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저 통영으로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딸의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랑 하룻밤 자고 내일 집에 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 거예요. 후에 박 씨의 아버지는 이 일을 몹시 후회했죠. 범인의 이런 행보로 봐서 전문가들은 그녀가 다중인격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하면 그녀 안에 2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자아, 나머지는 악한 자아.
이때 악한 자아는 좀 공격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자아가 이거를 좀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입니다. 즉 여기서 여관방에 그녀가 틀어박혀서 은둔 생활을 한 것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가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 7월 1일입니다. 바로 사건 당일인데요. 이틀간 그렇게 틀어박혀 있던 그녀가 드디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셨죠. 마침 이때 그녀를 본 식당 직원들은 박 씨가 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딱 처음에 식당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이나 그냥 멍하니 주문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과 술을 시켜서 먹었죠? 근데 막 소주 2병을 내리 마셔요. 근데 이게 사실 취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뭐 원래 주량이 센 건지 이 여성이 전혀 취한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당을 나온 박 씨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광주행 고속버스에 올라탔죠. 그러다가 참극을 벌인 상황입니다. 추후 범인과 심층 상담을 한 결과 버스에 타기 직전 박 씨는 완전한 피해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게 드러납니다. 그 피해자 A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저리 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둘이 마주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박 씨는 망상을 구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꾸 자기한테 막 야 너 저리 가 하니까 막 분노가 쌓여갔고 결국 버스에 같이 올라타서 이 A씨로부터 3줄 떨어진 맨 뒷좌석에 앉아서 버스가 출발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분노를 계속 쌓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했던 범죄의 전말은 박 씨가 재판을 받을 당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그녀의 진술이 뭐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뭐 망상에 빠져서 A씨를 공격한 건지 아니면 그 최초 경찰 조사에서 말했듯이 제일 가까이에 있어서 공격했어요. 이게 이유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 우발적인 거 아니다, 계획범죄다 라고 판단했죠. 그 이유는 박 씨가 사실 또 다른 진술에서 제가 칼을 소지한 이유는 사람을 찔러야겠다는 심정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애초부터 칼을 뭐 3개씩 들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집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2019년 1월 17일 박 씨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5년형이요. 예상하셨겠지만 재판에서 병명미상의 정신질환 환자로 분류가 되면서 심신미약이 참작된 듯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와 연관성이 적다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충동성을 조절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개인이 애초부터 내포하고 있는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은요, 정반대 2가지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 씨처럼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오히려 공포에 빠지거나 위축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를 일으켰다기보단 이 개개인의 성향과 감정 상태가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경우 많은 언론에서 박 씨가 조울증 환자다라는 점만을 앞다투어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범죄자가 애초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걸 그냥 정신질환으로 포장해서 방패로 삼을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판결을 그냥 계속 내려버리는 사례가 많아진다면 단순히 정신질환자는 그럼 범죄자야? 라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다는 게 걱정이죠. 그럴수록 중증 환자들은 더더욱 자기 병을 숨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은 잘못이 아니거든요. 아마 오늘 사건을 들으시면서 지난 2023년 유독 자주 보도된 묻지마 흉기 난동 사태가 떠올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무조건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접근과 또 사회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에서의 관리와 교육, 또 약 복용을 꾸준히 하도록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지금 고속버스 안, 서현역 역사, 신림동 길거리,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울 뿐입니다. 새로운 한 해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